아버지, 제 인생도 좀 생각해야죠. 그 한마디가 내 귀를 파고든 순간 마치 오래된 장롱이 안에서부터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가만히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내게서 멀어져 버린 표정,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 그 눈빛이 내 노년의 가장 깊은 상처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올해 내가 78이 되었고 허리는 더 굽었으며 숨은 더 짧아졌다. 약봉지는 식탁 위에 산처럼 쌓였고 작은 기침 하나에도 가슴이 떨렸다. 그럼에도 나는 버텼다.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와 줄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이었다. 아들 준호는 35에 번듯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되었고 결혼 후 바쁘다는 이유로 내게 오는 횟수는 점점 줄었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세상살이란 젊은 사람들에게 더욱 똑하다는 것쯤은 잘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방문은 의무적인 체크리스트처럼 변했고 결국엔 전화 한 통조차도 들쑥날쑥해졌다. 그날 준호는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빈손보다 더 차가운 것이 들려 있었다. 요양원 브로셔. 아버지, 요즘 병원도 자주 가시고 저도 일이 많아서요. 전문 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는 마치 회사 보고하듯 말했고 시선은 이미 나를 향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다. 어릴 적 울먹이며 내 바짓단을 붙잡던 그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조용히 브로셔를 들춰보았다. 지나치게 환한 조명 아래 웃는 노인들의 사진, 잘 정돈된 복도, 그리고 안전한 노년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문구.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살아온 세월도, 흘린 눈물도, 가족을 위해 쏟아부은 내 청춘도 한 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준호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쉽게 보내려 하느냐. 내 목소리는 조금 떨렸고 손끝은 어딘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그런 말은 서로 힘들기만 해요. 이제는 저도 제 가정을 챙겨야죠. 그 말은 분명 사실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아니었다. 그의 말에는 미안함도 애틋함도 책임도 없었다. 그저 귀찮음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묻어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뒤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부엌 전등 아래 흔들리는 내 그림자가 마치 남의 것처럼 낯설었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앉은 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돌잡이 때 내 손을 꼭 쥐고 있던 작은 손, 사춘기 시절 시험지를 구겨들고 울며 내게 기대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한 장 한 장 찢겨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 깊은 어둠을 천천히 마주했다. 이제야 알겠다. 나는 속으로 읊조렸다. 그 아이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나 그 깨달음은 씁쓸한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산하게 울었다. 마치 나에게 어디까지 버틸 생각이냐고 묻는 듯 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아주 작은 결심이 번져나갔다. 눈물 대신, 오래된 상처 대신 나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겠다는 결심. 아들 준호는 아직 모른다. 그가 외면한 책임이 언젠가 어떤 무게로 돌아갈지, 그리고 그 무게를 누가 어떻게 건드릴지. 나는 천천히 사진첩을 덮으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준비할 차례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나는 알았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음을. 전화가 울리던 그 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그림자 같았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내 동생 민재였다. 30년 가까이 서로 왕래가 없던 그가 왜 굳이 이 시점에 전화를 건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갈라져 있었고 오래된 침묵 사이에 무언가 눌러 담긴 기척이 느껴졌다. 형님, 혹시 요즘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아들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혹은 얼마나 냉담한지 깨달아야 했다. 준호는 나와의 대화를 외부에 흘리며
그 책임조차 스스로 덜어내려 했던 것이었다. 나는 나직하게 대답했다. 힘들긴 하지. 하지만 그게 내가 알 바는 아니지 않나?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과 달리 그는 마치 내 숨소리까지 세어보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형님 그냥 예전 같지 않아 보여서요.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오랜 시간 아무 연락도 없던 동생이 왜 하필 지금? 한때 그는 부모의 간병을 두고 나와 크게 다투었고 결국 집을 나가듯 떠난 뒤로 연락을 끊었다. 그때의 상처는 내게도 그에게도 오래도록 응어리로 남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전화는 나를 흔들었다. 아들이 내게서 등을 돌린 바로 그날 밤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나는 마지못한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다. 며칠 뒤 우리는 오래전 단골이던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민재는 예전보다 머리가 휘어졌고 다부지던 어깨는 조금 기울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애틋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다. 형님 많이 야위셨네요. 세월이 그렇지 뭐.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이 찻잔을 잡고도 떨렸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형님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조카 그러니까 준호가 많이 바쁜 모양이던데 형님을 이렇게 혼자 두는 건 그만해라.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순간 민재는 입을 닫고 어색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아이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거다. 나한테 더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뿐이지. 그때였다. 민재가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다. 형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형님을 도우려는 건 몇 달 전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은 편지 때문입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어머니의 편지? 민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노란빛이 감도는 오래된 편지였다. 뒷면에는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큰아들에게. 나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너와 민재가 평생 서로 힘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너는 책임을 너무 많이 지려 한다.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아라. 너의 아이에게 모든 걸 기대려 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도 잊지 말아라. 글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쥐어짜는 듯했다. 마치 어머니가 지금 내 앞에 서서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고 말하는 듯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형님은 평생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준호도 형님 등 뒤에 기대기만 했고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형님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제라도 형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찻집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키가 크고 마른 바쁜 걸음걸이. 준호였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내 쪽을 흘낏 쳐다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그리고 곧장 돌아서려 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은 내 가슴을 또 한 번 깊게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동생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도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나를 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된 사람처럼. 민재가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조카 아니오? 왜 그냥 가는 겁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왜일까? 대답 대신 오래된 아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주름을 만들었다. 그 순간 준호의 전화가 내 휴대폰에 울렸다. 나는 잠시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지금 누구 만나고 계신 겁니까? 나는 보았다. 찻집 밖에서 준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분명했다. 질책, 불신, 그리고 새로운 오해. 그날 아들과의 거리는 또 한 걸음 멀어졌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내게 이렇게 등을 돌릴수록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여온 모든 오해가 폭발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전화가 울리던 그 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그림자 같았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내 동생 민재였다. 30년 가까이 서로 왕래가 없던 그가 왜 굳이 이 시점에 전화를 건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묘하게 갈라져 있었고 오래된 침묵 사이에 무언가 눌러 담긴 기척이 느껴졌다. 형님, 혹시 요즘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나는 아들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혹은 얼마나 냉담한지 깨달아야 했다. 준호는 나와의 대화를 외부에 흘리며 그 책임조차 스스로 덜어내려 했던 것이었다. 나는 나직하게 대답했다. 힘들긴 하지. 하지만 그게 내가 알 바는 아니지 않나?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과 달리 그는 마치 내 숨소리까지 세어보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형님, 그냥 예전 같지 않아 보여서요.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오랜 시간 아무 연락도 없던 동생이 왜 하필 지금? 한때 그는 부모의 간병을 두고 나와 크게 다투었고 결국 집을 나가듯 떠난 뒤로 연락을 끊었다. 그때의 상처는 내게도 그에게도 오래도록 응어리로 남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전화는 나를 흔들었다. 아들이 내게서 등을 돌린 바로 그날 밤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나는 마지못한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다. 며칠 뒤 우리는 오래전 단골이던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민재는 예전보다 머리가 휘어졌고 다부지던 어깨는 조금 기울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애틋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다. 형님, 많이 야위셨네요. 세월이 그렇지 뭐.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끝이 찻잔을 잡고도 떨렸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형님 얘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조카 그러니까 준호가 많이 바쁜 모양이던데 형님을 이렇게 혼자 두는 건 그만해라.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순간 민재는 입을 닫고 어색하게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아이는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거다. 나한테 더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뿐이지. 그때였다. 민재가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다. 형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형님을 도우려는 건 몇 달 전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은 편지 때문입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어머니의 편지? 민재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노란 빛이 감도는 오래된 편지였다. 뒷면에는 익숙한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큰아들에게. 나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너와 민재가 평생 서로 힘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너는 책임을 너무 많이 지려 한다.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아라. 너의 아이에게 모든 걸 기대려 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도 잊지 말아라. 글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쥐어짜는 듯했다. 마치 어머니가 지금 내 앞에 서서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고 말하는 듯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형님은 평생 책임을 짊어지며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준호도 형님 등 뒤에 기대기만 했고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형님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제라도 형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찻집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키가 크고 마른 바쁜 걸음걸이. 준호였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내 쪽을 흘낏 쳐다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그리고 곧장 돌아서려 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은 내 가슴을 또 한 번 깊게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동생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고도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나를 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된 사람처럼. 민재가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조카 아니오? 왜 그냥 가는 겁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왜일까? 대답 대신 오래된 아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주름을 만들었다. 그 순간 준호의 전화가 내 휴대폰에 울렸다. 나는 잠시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지금 누구 만나고 계신 겁니까? 나는 보았다. 찻집 밖에서 준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분명했다. 질책, 불신, 그리고 새로운 오해. 그날 아들과의 거리는 또 한 걸음 멀어졌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내게 이렇게 등을 돌릴수록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았다.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여온 모든 오해가 폭발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준호가 남긴 메시지를 바라보며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짧은 문장은 젖은 종이처럼 마음 한가운데 눅눅하게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준호는 예상보다 일찍 내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그는 몹시 지친 얼굴로 서 있었다. 무언가 끼어오른 듯한 눈빛. 이전과 달리 다가오며 나를 마주 보지 못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뜻밖이었다. 제가 요양원 얘기한 것도 아버지를 짐처럼 느낀 것도 사실은 제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아내?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아내가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아이도 태어나고 돈도 빠듯해졌고 그래서 병원비를 제가 내는 것도 숨겼습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빠진 큰 금액, 그건 아내가 가져간 겁니다.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무슨 소리냐? 아버님 통장을 잠깐 맡아두라고 한 날이 있잖아요. 그날 아내가 제 허락 없이 비상금이 필요하다며 인출했어요. 내 다리가 힘없이 흔들렸다. 준호는 급히 내 곁을 붙잡았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의 손을 뿌리치지도 붙잡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준호의 입술은 떨렸고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젖어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속이셨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를 피한 것도 사실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그 아이의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를 보았다.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친 아이.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통장을 건드린 사람, 오해를 만든 사람, 가족을 흔들어 놓은 사람. 그 모든 중심에는 준호의 배우자 서연이 있었다. 그녀를 바로 단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배운 것이 있다. 노년의 복수는 소리 없이, 그러나 틀림없이 정확한 무게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서연을 불러라.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저녁 무렵 서연은 집으로 왔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손끝은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잠깐만 쓰려 했습니다. 준호에게 말도 못하고. 그녀는 눈물을 보이며 사과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디선가 익숙한 계산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힘들었겠지.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는 거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단해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준비해둔 서류 하나를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아나?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서류를 후었다. 상속 지정 변경 통지서.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야, 너도 듣거라. 나는 오래전부터 내 재산의 대부분을 요양원이나 장학재단에 기부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일로 마음이 바뀌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 혹시 우리 때문에? 아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번 일을 통해 명확히 보게 됐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님, 저 정말... 서연아.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원한 건 내 돈이 아니었겠지. 다만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가족 안에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지. 나는 서류를 옆으로 밀며 말했다. 상속은 모두 준호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둘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내가 남은 생 동안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내게 손대지 마라. 내 삶을 짐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것이면 된다. 준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서연 역시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인출한 금액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해결했다 치자. 더 이상 말하지 말도록 해라. 그 말은 그녀에게 주는 처벌이자 동시에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낙인과도 같은 무기였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품격 있는 방식의 복수. 말 한마디로 끝났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울림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을 나서기 전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부담이라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된다. 이제부터 서로 알아가면 되지.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나는 홀로 창가에 섰다. 바람이 잔잔히 흘러들었고 마음속에서 오래된 그림자들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다. 복수란 결국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던 오해와 상처를 정면에서 마주하고 스스로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내 인생의 늦은 계절, 나는 비로소 나의 이름으로 다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나머지가 시작되는구나.